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 의사들이 이제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끝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맨 끝에 암도 일으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혈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날까를 기대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1주, 2주 만에 몸에 쉐입이 잡히고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현대인들이 수명이 늘어났죠. 의학이 발전하고 또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 어릴 때 영유아 사망의 위험도 낮아지고 전염병이나 이런 위험도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 원인이 가장 크겠죠. 근데 젊은 나이에서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빈번해진 거죠. 40대, 50대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건강 문제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고지혈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원인을 보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인슐린 저항성도 원인이 또 따로 있죠. 그 원인이 음식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얘네들이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결국 혈관의 문제예요. 당뇨병이 무슨 병이야? 간단하게 혈당이 높아진 병이잖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래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포도당. 우리가 그거를 먹고 숨을 쉬어서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체 활동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당이라는 게 이제 과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 세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당은 독소예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거를 세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도 당을 해치워서 좋고 우리 세포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좋고 서로 좋은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포도당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나서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먹고 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혈관 입장에서는 독이라 그랬잖아요.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또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유일한 세포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죠. 자기 크기보다 800배 가까이 팽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간 포도당은 서로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 혈당 온몸에 혈관을 다 막아서 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중력 때문에 당이 무거워서 밑으로 다 내려가면은 발로 가니까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한테 네가 이거를 잠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굶게 될 때 다시 꺼내다 쓸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그 지방을 다시 빼다가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이 찌게 되면 가속성이 붙어가지고 점점 살이 찌게 되고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돈 걱정, 내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걱정들을 하게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일단은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혈당도 올라가요. 그리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야생에서 동물들이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사냥할 때 또는 사냥당할 때 뿐인 거예요. 동물이 쫓아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 스트레스. 전력 질주를 해서. 그때 음식을 소화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소화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당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에 산소나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질병인 거죠. 고혈압이고 당뇨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 스트레스는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말한 이 스트레스 상황 여기서는 교감신경들이 항진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방금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오르고 근육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몸에 고장난 부분들 리페어되는 시간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둘 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교감신경은 당장 5초 후에 1분 후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존을 해야 되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사자가 쫓아와서 내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을 때 다시 해소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왔을 때는 그걸 해결해 주는 거는 미친 듯이 뛰는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 해소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 스트레스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얘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굶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저탄고지를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을 소식을 하고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혈당은 그대로 오르는 거예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잤잖아요. 근데 잠에서 깨려고 하려면 다시 생체 리듬이 시작되려고 그러면 혈당이 올라줘야 되는데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옵니다. 얘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나쁜 호르몬이네. 아니죠. 코르티졸 호르몬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고 활동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음식들 때문에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균형이 깨지면서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를 일으켜서 의사들이 이제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끝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무서운 거는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에 맨 끝에 암도 일으킵니다. 암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살이 찌고 당뇨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높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볼록 나온 배, 이 뱃살을 가장 찌게 하는 음식 뭐가 있죠? 흔히 말하는 밀가루, 그리고 단순당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액상과당은 먹자마자 당, 정제된 곡물당은 1시간 후에 당, 그리고 우리 몸에 과도하면 당 문제를 일으키죠. 거기다가 밀가루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뱃살 볼록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방은 아닙니다. 지방은 배를 나오게 하지 않아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곡물, 씨앗 지방을 튀김 요리를 한다든가 요리를 할 때 가열을 했을 때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뱃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 자체로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뱃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뱃살을 빠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날까를 기대를 하는데 뱃살을 빼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먹어야죠. 모든 사람이 갑자기 굶을 수는 없고 힘드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헐적 단식하면 보통 16대 8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안에만 뭐를 먹어라. 근데 16대 8도 사실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저녁에 7시에 밥을 먹고 아침 밤새도록 이제 야식을 안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한 끼를 거르고 점심을 한 끼를 먹게 되면 아니면 거꾸로 저녁을 거르고 아침과 점심과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공복 시간은 너무나 당연한 공복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씩 챙겨 먹게 된 것도 기나긴 인간의 역사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먹는 동안에도 식이섬유도 한참 부족하고 지방과 단백질들도 확 줄어들고 50%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채우는데 그 중에서도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단순당으로 많이 먹어버린 이런 식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그런 식단에서 좀 탈피해보라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단식을 하게 되면 단식은 거의 모든 종교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단식이 있었거든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단식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을 낮추는 효과 그리고 상처 회복이 더 빨라지고 간이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같이 쉬겠어요? 혈관도 쉬는 거예요.
혈관의 염증도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포도당을 안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간이나 근육에 있던 글라이코젠을 갖다가 사용하지만 그거는 금방 고갈이 돼요. 얼마 안 가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체지방을 다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만약에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1주, 2주 만에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언정 몸에 쉐입이 잡히고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살을 빼주는 무언가를 먹는다기보다 안 먹어야 빠지는 게 그냥 망고의 진리예요.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놓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단식을 통해서 인바디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빠지는데 실제로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야 근육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근육이 다시 생깁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 운동을 안 할 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내가 운동을 한 게 아닌데 운동을 하지 않고도 다시 근육이 생겼다? 생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다시 수분과 글라이코젠이 채워지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40대 대사질환이 있고 뱃살이 이만큼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빼고 싶은 분들이 이거 빼지면서 근육 빠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는데 우리가 근손실을 피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저탄고지를 한다든가 체지방을 빼고 싶을 때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은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에너지 포도당을 지방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지방의 케톤 에너지도 우리 몸이 깨끗하게 연소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주는 건데, 지방과 단백질로 대체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살을 뺀다고 마냥 굶는 게 안 좋은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단식도 이제 전략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살이 찐 사람들이 혈당을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음식을 먹어도 당이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치솟고, 굶으면 당이 뚝 떨어져서 나 당 떨어졌다 그러고 머리가 띵하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원래는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당이 요만큼만 오르고 인슐린이 잘 나와서 굶어도 당이 조금만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간헐적 단식도 해요. 16시간도 못 견디는 경우가 허다하고 24시간 절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에 맞춰서 16대 8일에 간헐적 단식의 정석은 이러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춰. 내가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라톤 뛰는 게 멋있긴 한데 못 뛰는 것처럼 나는 지금 운동장 2바퀴도 못 뛰는 사람이면 그거만 뛰어야죠. 그러니까 식사량이나 단식 시간이라는 거는 내 체질에 맞게 천천히 늘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은 이제 먹었을 때 단식을 할 때 시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 단식을 끝나고 내가 처음 먹는 게 흑당 버블티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나고 보통 이제 제가 많이 권하는 건 봄 브로스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골국물이죠. 달걀 노른자. 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량의 공급원, 이런 것들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안 먹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손실, 근육이 파괴되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병원 가면 너무 많이 드는 지겨운 운동 말인데,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가 먹는 주식이 뭔지 모르는 종이라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해가 많다는 거. 훨씬 안전한 음식인데 지방에 대한 과도한 오해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내가 비건 채식을 하던 저탄고지를 하던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는, 현대인들은 초가공식품, 이름을 정말 알 수도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먹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은 식단처럼 싸우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못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게 좋냐. 저는 운동도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면 계속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PT를 받는다 그러면 PT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체력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운동. 그런 운동이 나쁜 운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데 체력이 안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허덕허덕 하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또 맞추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 상태가 중요한 거는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에 다시 휴식이 찾아와야 되는데 과도한 운동을 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문제가 되는, 그걸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대사질환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또 한 번 교감신경을 올려놓고 그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짧게 운동을 하라 그러고, 그런 분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아니면 최대치로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보통 1분 동안 최대 맥스 아웃풋을 내고 그 다음에 쉬죠. 그리고 또 다시 했다가 또 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타바타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타바타 같은 거 찾아보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5분, 6분밖에 안 돼요. 1분 열심히 하고 15초, 잠깐 10초 쉬고 또 1분 하고 10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끝내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구나.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걷는 운동도 중요하고 중간 정도 단계의 가벼운 조깅 이것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려고 한다면 30분씩 걷는 거. 보통 30분씩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걸으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죠. 운동을 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고 고스톱 치라 그러잖아요. 뇌를 활성화하라 그러고 새로운 거 일본어 배워라, 영어 배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뇌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려 그러고 축구를 하려 그래도 전략적으로 뇌를 써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 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아까 30분씩 매일 걸으라고? 너무 많잖아. 바쁘잖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서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병원 다니면서 그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을 쓰게 되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은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쓰지도 않는데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라 그래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일어나면서 의자에서 우두둑 하면서 일어나는데 관절조차도 퇴행이 됩니다. 우리 관절은 특히나 움직여주지 않으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움직여줄 때 펌프 작용을 통해서 글로 영양소나 산소가 들어가고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이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관절은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50견의 이유도 안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50견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동물이라고요. 식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서 이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 내가 70대가 됐는데 몸이 이제 너무 안 좋고 해서 예전부터 40대 때부터 걸었으면 그때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건데 뒤늦게 걸으려고 하니까 지팡이 짚고 아니면 아예 못 걸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지 않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90대에 걷는 거를 80대부터 시작할 수는 절대 없죠. 40대 때 좌우합니다. 40대 때 먹은 음식도 마찬가지고 먹은 음식으로 인해 60대 이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0대 때 활동과 운동으로 인해서 70대, 80대에도 강한 혈관, 심장, 그리고 관절, 근육, 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